몽골의 침략과 타타르의 멍해. 몽골인들은 러시아인들에게 타타르인으로 불리운다. 타타르는 원래 몽골의 한 부족을 가리켰지만 몽골이 확대됨에 따라 러시아 사료에 나오는 타타르인들은 언어학적이나 민족적으로 투르크인들이었다. 그들은 1223년에 갑작스럽게 나타나 러시아인들과 폴로베츠인들을 격파하고는 동쪽 스텝지대로 사라졌다. 그리고 다시 돌아와서는 1237년부터 1240년까지 러시아를 공격하여 완전히 굴복시켰고 몇 세기에 걸쳐서 러시아를 통치했다. 그들은 러시아인들에게는 생소하지만 현재의 몽골 전역과 만주, 시베리아에서 몇 세기에 걸쳐 살아가고 있던 부족이었다. 그들은 몽골이라는 이름 아래 많은 부족으로 나뉘어서 서로의 기나긴 내전 기간을 지내야 했다. 서로 전쟁을 치르느라 하나의 국가로 성장하지 못했고 유목민적 성격 탓에 정주 생활을 하지 않느라 중앙 집권적 행정체계를 갖추기도 어려웠다. 그러나 1206년 몽골에 걸출한 지도자인 테무친이 자신의 부족뿐 아니라 몽골 전체를 다스리는 징기즈칸의 자리에 오르며 상황은 달라졌다. 징기즈칸은 전체 몽골을 통일한 뒤 자신의 말머리를 외부로 돌렸다. 그는 다른 이웃 군소 종족들을 굴복시키고 통합하여 1211년에는 만리장성 넘어 만주의 금 제국을 공격하였다. 징기즈칸의 정복전쟁은 동북아시아를 넘어 서쪽으로 뻗어 내전 중인 키예프루시에까지 영향을 끼쳤다. 몽골인들은 중앙아시아 이슬람 국가들의 맹렬한 저항을 받으면서도 카프카스 산맥까지 진출했다. 키예프 공국은 킵차크인들로부터 몽골 군대가 쳐들어온다는 사실을 듣고 킵차크, 노브고로드와 연합하여 총병력 7만을 끌어모아 몽골군에 맞섰으나 당시 세계 최강 몽골군에 의해 키예프 공국의 군대는 패배한다. 그들은 카프카스 산맥의 고갯길을 통해서 1223년에 남부 러시아를 기습, 공격하여 러시아인들과 폴로베츠인들을 상대로 칼가 강에서 승리하였다. 이때 수부타이는 칼카강 전투에서 4만에 달하는 키예프군의 남은 전 병력을 다시 괴멸시켰다. 징기즈칸의 후계자들은 선대의 군사정책을 그대로 따라 정복사업을 계속해서 진행하여 나갔다. 징기즈칸의 손자이면서 징기즈칸의 후계자인 우구데이의 조카인 바투는 자신의 부친인 주치의 유지를 이어받아 몽골의 유럽 공략을 명령했다. 그는 자신의 휘하 병력 15만에서 20만 명을 확보하고 백전노장 수부데이를 총참모장으로 하여 유럽으로 진격하였다. 몽골인들은 1236년에 우랄 산맥을 넘어 볼가 불가르인들을 공격하였다. 그 이후 러시아의 동쪽에 있는 라잔 공국을 북쪽 방향에서 기습 공격했다. 라잔 공국의 병력이 몽골에게 패배한 뒤 라잔시는 몽골군에게 포위당해 5일 동안 격렬한 전투를 치러야 했고 결국 함락당했다. 몽골은 항복하지 않고 저항한 라잔시 인구 전체를 학살하였다. 그리고 몽골인들은 1237년과 1238년에 걸친 겨울에 대공이 거주하는 수주달 지역을 공격했다. 수주달에는 수도인 블라디미르가 있었고 수도를 지키기 위해서 대공과 러시아 군대는 시트강 부근에 집결하였다. 시트강 전투는 몽골군의 일방적인 승리로 마무리되었다. 대공은 전투에서 전사했고 군대는 몽골에 의해 완전히 격파되었다. 몽골인들은 얼어붙은 강을 이용하여 빠르게 기동하였으며 이는 겨울에 러시아를 공격해 성공시킨 유일한 사례이기도 하다. 수주달 지역을 점령한 뒤 몽골 군대는 곧바로 노브고로드를 공격하려 했으나 봄이 오면서 얼음이 녹아 땅이 질퍽하게 되자 몽골은 북진을 포기하고 남부의 스텝지대에서 다음 전투에 대비한다. 1240년에 다시 시작된 몽골의 공격은 1241년까지 진행되었다. 어느 정도 러시아 땅에 대한 점령이 진행되자 1242년 들어서는 러시아 넘어 헝가리에까지 공격이 이루어졌다. 1240년과 1241년 사이에 진행된 러시아에 대한 공격은 폭력적이고 무자비했다. 대부분의 도시들은 파괴당했고 주민들은 몰살당했다. 키예프 역시 마찬가지고 키예프에 속한 주변 공국들 역시 마찬가지였다. 몽골 군대는 고삐를 늦추지 않고 러시아를 넘어 폴란드와 헝가리를 공격했다. 1241년 리그니츠에서 벌어진 전투는 몽골인들이 폴란드인과 독일인들을 격파한 전투인데 몽골과 유럽 국가 간의 전투 수행 능력의 차이가 여실히 드러난 전투라고 할 수 있다. 또 몽골인들은 카르파티아 산맥을 간단하게 넘어서
헝가리 평원을 점령하고 몽골의 선봉부대는 아드리아해에 도달했다. 이후 데칸인 우구데이의 사망으로 유럽 원정을 명령했던 바투가 유럽 원정보다는 몽골 내부의 정치에 관심을 가지게 되면서 바투의 유럽 원정은 일단락 지어지게 된다. 1242년 몽골의 군대는 남부 스텝지대로 물러나게 되는데 돌아가는 도중에 불가리아와 몰다비아, 발라키아를 복속시켰다. 몽골인들이 동쪽으로 군대를 물리기는 했지만 노브고로드를 포함한 러시아 북쪽 지역과 러시아 전체는 몽골인들의 지배하에 남아있었다. 이곳에는 킵차크 칸국이 세워지게 되는데 약 2세기 동안 러시아인들은 몽골인의 통치를 받게 된다. 이때의 시기를 러시아인들은 몽골인을 뜻하는 타타르와 소나, 말의 등에 씌우는 멍에를 붙여 타타르의 멍에 시기라고 부른다. 타타르의 멍에 시기의 노브고로드 공국. 노브고로드 공국은 정식 명칭으로는 대노브고로드 공국이다. 불령시기 러시아에서 가장 인상적이고 중요한 국가 중 하나로 러시아 역사에서 반신화적 위치를 지니고 있다. 키예프의 권위와 세력이 약화되고 경제적 및 정치적 위상이 다른 도시들로 옮겨갈 때에도 노브고로드는 가장 큰 교역 중심지 역할을 여전히 지켜냈으며 북부 러시아의 실질적 수도 역할을 수행하였다. 키예프의 왕자들은 노브고로드 공국의 영지를 받았으며 이곳을 기반으로 키예프 대공이 되기 위한 활동을 펼쳤다. 특히 불령시기 몽골의 직접적인 공격으로부터 비켜나가면서 실제로 전 러시아의 지도적인 도시로 부각될 수 있었다. 보르프강을 사이에 두고 성장한 노브고로드 공국은 동쪽으로는 우랄산맥부터 북으로는 해안선을 따라 뻗어나간 넓은 영토를 영위하게 되었다. 러시아의 북서쪽 모서리에 위치한 노브고로드는 외적이 유럽 쪽에서 공격해오는 경우 다른 공국들의 방파제 역할을 수행하였다. 이들은 북서쪽에서 오는 외적을 침입을 계속해서 격퇴해왔다. 노브고로드는 1142년부터 1446년까지 스웨덴인들과 26차례, 리투아니아인들과 14차례, 노르웨이인들과 5번 싸움을 벌였다. 그러나 몽골과는 조금 다른 양상을 보였다. 몽골의 침입이 비록 날이 풀려 진창으로 인해 무산되었지만 노브고로드 공국의 지도자 알렉산드르 넵스키는 1252년부터 사망하는 1263년까지 러시아의 대공이자 칸의 충신으로 지냈다. 타타르의 지배로 인해 러시아 전역이 지배당할 때에도 노브고로드는 러시아에서 가장 주요한 공국들 중 하나였고 타 공국들의 맹주 역할과 중재자 역할을 수행했다. 그러나 모스크바 공국이 점차 성장하며 노브고로드와 비견하게 되자 1470년대에 이르러 모스크바와 갈등이 격화되게 되었다. 결국 전쟁으로 비화된 갈등은 1471년에 모스크바의 이반 3세가 노브고로드 군대를 격퇴하면서 막을 내리게 된다. 노브고로드는 모스크바에 항복하였다. 이 전투 이후에도 모스크바는 군대를 동원하여 1477년과 1478년에 기습 공격을 단행하여 노브고로드를 모스크바에 완전히 예속시켰다. 모스크바 공국은 노브고로드 내부의 반모스크바 세력을 가차없이 숙청하였고 노브고로드를 모스크바 공국에 완전히 통합시켰다. 모스크바 공국의 등장과 확대. 러시아가 몽골에 예속된 이른바 타타르의 멍에의 기간 동안 14세기 변방에 보잘것없던 한 소도시는 역사 속에서 거대한 도시로 탈바꿈하게 된다. 모스크바의 시작은 매우 미약했다. 그러나 모스크바 소군주의 후손들은 러시아 역사의 진로를 바꾸어 놓았다. 모스크바라는 이름은 1147년에 처음 연대기에 등장한다. 수주달의 유리 돌고루키 공이 자신의 동맹자인 노브고로드 세베르스크 공국의 스비아토슬라프 공에게 초청하여 연회를 베푼 기사가 실려있다. 이에 따르면 1147년 이전에 공이 거주하는 마을이나 정착지로서 모스크바는 존재하였다는 말이 된다. 모스크바는 노브고로드, 세베르스크와 랴잔 공국의 경계선에 가까운 수주달 영토 내에 위치하였다. 14세기 현재는 크렘린 궁전이 있는 자리에 목재로 조성된 요새가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고 그 옆에는 상인 및 수공업자들의 주거지와 농가가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초기 모스크바 공들이 어떠한 인물인지에 대해서는 분명하지 않다. 초기의 모스크바 공들은 자주 교체되었고 그들 스스로도 작은 영지에 만족하지 못하고 다른 영지로 올라가는 발판으로만 모스크바를 생각했던 것 같다.
그러나 13세기 후반 모스크바는 새로운 통치자를 맞이하게 되면서 별도의 가문을 가지게 된다. 새로운 통치자는 알렉산드르 넵스키의 막내 아들인 다니엘이었다. 다니엘의 후손들은 모스크바에 머무르면서 그곳의 발전을 위해서 헌신하였다. 또한 그들은 모스크바 강의 중류 부분의 물길을 따라서 공국의 영토를 확장하는 데 노력했다. 곧 강 중류만을 통제하던 모스크바 공국은 랴잔 공국의 공들 중 한 명으로부터 강 어귀와 하류를 얻어내는 데 성공하고 유산으로 불령지를 받아 영토로 편입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일련의 영토를 확장하는 과정을 모스크바 공국의 땅 모으기라고 부르기도 한다. 1303년 다니엘을 계승한 그의 아들인 유리 또는 게오르기는 또 다른 이웃인 모자이스크 공을 경격하여 그의 영토를 모스크바에 병합하였다. 이로써 모스크바 공국은 모스크바 강 전체에 대한 통제권을 확보하였다. 뒤이어 모스크바는 러시아 전체의 주도권을 놓고 트베리의 미하일 대공과 2세기에 걸쳐 투쟁하게 된다. 당시 아직 몽골에게 예속 중이던 시기라 킵자크 칸국의 칸에게 인정을 받아야만 했는데 트베리는 모스크바와 경쟁하던 도중 1327년 몽골의 토벌 원정대에 의해 트베리가 완전히 파괴되면서 러시아의 주도권은 모스크바에게 돌아가게 되었다. 트베리가 파괴되고 유리의 동생이자 모스크바의 공인 이반 칼리타는 대공의 지위를 획득한 1328년부터 또는 1332년부터 1341년에 사망할 때까지 대공 자리를 지켰다. 이 모스크바의 대공 이반 1세는 재정적 및 행정적으로 모스크바 군주들의 원형으로 남아있다. 이반 1세는 언제나 킵자크 칸국과 관계를 돈독하게 하는데 신경을 썼기 때문에 대공의 지위를 유지할 수 있었고 다른 공국들이 칸국에 내는 공물을 거두는 권한을 위임받았다. 이는 곧 모스크바의 수입 증대로 이어졌고 이를 통해 땅을 사거나 규합하는데 더욱 열을 올렸다. 또한 이반 1세는 스스로 보유하고 있던 블라디미르 공국을 모스크바 공국에 합병시키고 모스크바를 전체 영지의 수도로 삼았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통해 이반 1세는 모스크바의 영지를 몇 배나 확장시키는 데에 성공했다. 이제 모스크바는 키예프, 노브고로드 등을 제치고 러시아를 대표하는 공국이자 수도, 도시로 자리 잡았다. 모스코바 대공들의 계보와 쿨리코보 전투. 이반 칼리타가 1341년 서거한 이후 그의 아들 시메온이 킵자크 칸국의 칸에 의해서 대공으로 승인받았다. 시메온이 가진 거만한 자라는 별명과 전 러시아의 대공이라는 점에서 모스크바가 러시아의 다른 지배자들에 비해서 얼마나 강력해졌는지를 알 수 있다. 시메온 역시도 전임자들이 했던 것처럼 모스크바 공국을 크게 만드는데 노력하였다. 그러던 중 1353년 36의 젊은 나이에 죽게 되는데 당시 유럽 전역에 유행하던 흑사병이 원인일 것으로 추측된다. 시메온이 죽자 그의 후계자로 병약한 동생인 이반 크라스니가 대공의 자리를 물려받는다. 이반 크라스니는 이반 2세로도 불린다. 이반 2세의 통치 기간 동안 킵자크 칸국은 내부에서부터 분열하기 시작했다. 1357년부터 20년 동안 20명이 넘는 칸들이 교체되거나 살해당했고 킵자크 칸국은 쇠약해지기 시작했다. 그에 반해 러시아의 서쪽에 위치한 올게르드라는 군주가 이끄는 리투아니아 세력은 점점 커져나가기 시작했다. 이반 2세가 죽고 난 뒤 그 후계자는 이반 2세의 아들 드미트리가 되었다. 후계자 계승 과정에 키예프 시절부터 있었던 삼촌과 조카 사이에 갈등이 있었으나 부자 승계로 굳어진 모스크바의 전통에 따라 아들 드미트리 돈스코이가 대공으로 즉위하였다. 동강의 드미트리로 알려진 드미트리 대공은 1389년 사망할 때까지 모스크바를 30년간 통치하였다. 드미트리가 유명한 이유는 모스크바를 둘러싼 수많은 전투에서 모스크바를 지켜냈기 때문이다. 모스크바 서쪽의 세력 리투아니아의 지원을 받는 트베리와 대항하거나 리투아니아가 쳐들어오자 공세를 둔화시키고 강화한 다음 트베리를 파괴시키기도 했다. 그렇지만 드미트리가 유명한 진짜 이유는 바로 타타르의 멍에인 킵자크 칸국에서의 전투에서 승리했기 때문이다. 이는 러시아가 몽골에 이긴 최초의 전투이기도 했다. 쿨리코보 전투 또는 쿨리코보 평원의 전투라고 불리는 이 전투의 서막은 전투가 일어나는 1380년 이전부터 있어왔다. 당시 드미트리 대공은 트베리의 미하일을 대공으로 삼으려는 킵자크의 결정을 번복시켰으며 불가르 공국이 킵자크의 지원을 받으며 성장하자
그들을 공격하여 파괴하기도 했다. 이러한 모스크바와 몽골인들의 충돌은 1378년 보자 강둑에서의 전투로 빚어지며 절정에 치달았다. 킵자크 칸국의 군사 지도자인 마마이는 모스크바를 공격하기로 리투아니아와 동맹을 맺고 협공을 하기 위해 병력을 돈강 상류로 움직였다. 그러나 드미트리는 리투아니아와 킵자크의 병력이 합쳐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동강 상류로 먼저 움직였고 그곳에서 킵자크의 군대와 전투를 벌였다. 1380년 9월 8일에 벌어진 이 전투는 킵자크 칸국의 완벽한 패배로 끝났다. 이곳의 지형은 여러 계울과 구릉지대가 만나는 장소였기에 몽골인들이 자랑하는 기마부대의 기동성이 저하되는 지형이었다. 게다가 드미트리의 예비부대가 매복작전으로 몽골군을 기습하면서 승기는 모스크바 공국으로 완전히 기울어졌다. 이틀 뒤 쿨리코보에 도착한 리투아니아군은 싸우지 않고 다시 자신의 세력 범위로 돌아갔다. 러시아인들이 거둔 이 승리는 몽골의 불패 신화를 깨뜨렸다. 이 승리로 인해서 드미트리는 전 러시아의 수호자로 떠올랐고 교회와 공들의 축복을 받으며 모스크바는 러시아 전체를 대표하는 진정한 공국이 되었고 드미트리는 그 시대를 이끄는 군주가 되어 있었다. 몽골의 반격과 러시아의 독립, 킵차크 칸국의 분열. 드미트리 돈스코이가 리투아니아와 몽골인들의 연합에 맞서 돈강에서 대승을 거둔 쿨리코보 전투 이후에 러시아는 모스크바를 중심으로 뭉쳐 몽골인들이 씌운 타타르의 멍에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곧 몽골인들은 토크타미시칸을 중심으로 전열을 재정비하여 러시아 땅으로 다시 쳐들어왔다. 드미트리가 북부에서 병력을 소집하고 있는 사이에 이들은 모스크바를 포위하고 계략을 써서 성문을 넘었다. 모스크바 성내로 들어온 몽골군은 늘 그래왔듯이 약탈과 방화를 일삼았고 노획물을 잔뜩 챙긴 채 돌아가 버렸다. 드미트리의 군대는 몽골과 싸우지도 못하고 불타버린 자신들의 수도 모스크바를 바라만 보아야 했다. 공국의 수도는 불타고 파괴되었으며 땅은 죽어버렸고 자원은 메말라 버렸다. 어쩔 수 없이 드미트리는 킵자크 칸국의 종주권을 인정해야만 했고 그 대가로 킵자크 칸국은 드미트리의 러시아 대공 자리를 인정해 주었다. 그러나 이들의 관계가 쿨리코보 전투 이전으로 완전히 돌아간 것은 아니다. 칸국의 러시아 장악력은 예전만큼 확고하지 못했고 이는 러시아의 위상이 그만큼 높아진 것을 뜻한다. 드미트리 돈스코이는 러시아의 대공으로서 그리고 모스크바의 지도자로서 부서진 수도를 정비하고 영토의 재건과 경제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였다. 드미트리 돈스코이는 1389년 39세의 나이로 생을 마감하였다. 러시아 대공의 자리는 드미트리 돈스코이의 아들 바실리에게로 돌아갔다. 바실리는 1391년부터 1425년까지 오랜 기간 모스크바를 통치하면서 여러 업적을 남겼는데 역시나 자신의 전임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모스크바의 영역을 확대하고 이익을 최대로 한다는 점에서 자신의 역할을 톡톡히 해냈다. 새로운 불령지를 획득하고 수많은 개별 도시들을 끌어모아서 주변의 영지까지 흡수하였다. 조심스럽고 지적인 바실리 1세는 자신의 장인인 리투아니아 대공과의 전투에서도 전혀 밀리지 않고 일진일퇴를 거듭하며 러시아의 영토를 서쪽으로도 넓히는데 일조하였는데 장인이자 리투아니아의 대공인 비톱트 대공은 1408년 모스크바와 조약을 체결한 후 국경지대의 수많은 휘하공들을 러시아에 빼앗기는 수모를 당해야 했다. 하지만 바실리가 언제나 승승장구한 것은 아니었다. 바실리 1세 당시의 국제정세는 다양한 세력들이 공존하던 시기였기에 긴장의 끈을 놓칠 수 없었다. 티무르 제국이 흥기하여 중동과 카카스 전역으로 세력을 떨치던 시기에 의들은 1391년에 토크타미시를 격파하고 야잔을 파괴하였다. 그 이후인 1395년 모스크바를 향해서 진경해 오다가 오카강에 다다르기 직전에 자신들의 본거지인 스텝 지역으로 되돌아가 바실리의 간담을 서늘하게 하기도 했다. 1408년에 킵자크 칸국은 리투아니아를 공격하는 척하다가 갑자기 모스크바를 공격하기 시작했다. 이 공격으로 킵자크가 모스크바를 완전히 함락하지는 못했지만 모스크바에 큰 피해를 입혔다. 이에 바실리 1세는 통치 후반으로 갈수록 칸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여 곡물이 아닌 선물을 보내면서 트집 잡히지 않게 주력하였다. 이렇게 모아진 여력은 리투아니아와 트베리로 돌려 이들과 경쟁하였다.
바실리 1세가 1425년 사망하면서 승계 문제가 다시금 불거져 나왔다. 이번 승계 문제의 당사자는 바실리 1세의 아들 바실리 2세와 그의 삼촌인 유리와 그 아들들이었다. 유리공의 아들이던 코소이와 셰마카 형제는 바실리 2세에 대항하였지만 1450년 진압되었다. 모스크바 사람들의 지지를 얻은 바실리 2세는 이들을 처리하고 그들의 불령지를 흡수하여 모스크바를 더 크게 성장시킬 수 있었다. 어렵게 권력을 잡은 바실리 2세는 몽골과의 관계에서도 우위에 서려 했으나 독립을 주장하면 할수록 몽골인들과는 계속 얽히게 되었다. 1445년 바실리 2세는 몽골인들과의 전투에서 포로로 붙잡혀 몸값을 주고 풀려나기도 했다. 그러나 1452년 킵자크 칸국에서 도망쳐온 몽골 귀족이 러시아 대공에게 종주권을 바친 것을 계기로 상황은 새롭게 반전된다. 바실리 2세는 투항한 몽골 귀족 중에 한 사람이자 징기즈칸의 후손인 카심에게 불령지를 주어 카시모프 공국을 건립하는데 그이는 모스크바 대공에게 복속된 몽골 세력이 생긴 매우 커다란 사건이었다. 이러한 킵자크 칸국의 분리 조짐은 곧 영토의 분할로 나타났는데 1430년에는 크림 칸국이 독립하였고 1436년에는 카잔 칸국이 분할했고 바실리 2세의 다음 군주인 이반 3세의 시기인 1466년에는 아스트라한 칸국이 떨어져 나갔다. 카잔 칸국은 투르크의 군대가 흑해 북부로 진격해오자 오스만 제국의 종주권을 인정하고 오스만의 일원이 되었다. 이반 3세의 러시아 통일. 러시아를 통치하던 바실리 2세가 사망했을 때 바실리 2세의 아들 이반 3세는 불과 22살에 불과했다. 그러나 이반 3세는 맹인이었던 자신의 아버지 바실리 2세의 조력자로서 종사해왔고 새로운 대공으로서 부친을 계승할 준비가 완벽하게 되어 있었다. 이반 3세의 통치가 시작될 무렵 모스크바의 영토는 1만 5천 제곱마일에 가까웠다. 이반 칼리타 시대에 모스크바국의 영토가 600제곱마일에 불과했던 사실을 기억한다면 이반 3세의 통치기는 모스크바국의 전성기임을 단박에 알 수 있다. 그는 전임자들이 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러시아의 땅을 모스크바로 병합하는 일을 멈추지 않았다. 1463년 야로슬라블의 불령지들을 구입했고 1474년에는 로스토프시의 나머지 절반을 구입했다. 그리고 1472년 자식이 없는 형제인 유리로부터 드미트로프시를 유산으로 물려받았다. 그리고 같은 해 노브고로드의 영역인 페름 땅을 정복했다. 또한 1489년에는 노브고로드의 이주민들이 건립한 북부의 국가인 벼트카를 합병했다. 그리고 자신의 동생인 안드레이 볼쇼이로부터 우글리치 시를 뺏고 그를 투옥시켰다. 또한 야잔의 이방공으로부터 그의 공국 절반을 물려받았고 그 어린아들이 관리하는 절반의 랴잔시에 대해서 보호자 역할을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영토 넓히기의 절정은 노브고로드와 트베리이다. 두 도시 모두 모스크바가 성장하는 데 있어 계속해서 경쟁해온 도시이며 마지막까지 모스크바에 흡수되지 않았던 곳이기 때문이다. 노브고로드는 힘에서 모스크바국에 밀렸고 노브고로드 내부에서도 단합이 되지 못하여 모스크바에 대항하지 못했다. 이반 3세는 쉘론 강둑에서 벌어진 전투에서 승리한 뒤 노브고로드의 항복을 받아내었다. 그러나 노브고로드는 모스크바에 완전히 항복할 생각이 전혀 없었다. 노브고로드는 이반 3세의 통치를 거부하고 다시 한번 반란을 일으켰다. 그들은 서쪽의 리투아니아와 연합하여 모스크바에 저항하려 했다. 분노한 이반 3세는 노브고로드에 대해 단호한 군사작전을 폈고 군대를 동원하여 노브고로드를 포위하였다. 이에 노브고로드는 곧 모든 것을 포기하고 한 번의 전투도 없이 항복하였다. 이반 3세는 자신을 반대하던 세력을 숙청하고 노브고로드의 상당수 귀족 보야르 가문을 다른 지역으로 이주시켰다. 노브고로드의 모든 지역은 모스크바 국에 종속되었다. 또 다른 공국은 트벨이었다. 트베리는 노브고로드보다는 덜 저항했다. 트베리 역시 모스크바에 대항하기 위해서 트베리와 폴란드 등과 협정을 체결하곤 하였는데 당시 미하일 트베리 대공은 폴란드의 카시미르 4세와 1483년 협정을 체결했다. 그러자 이반 3세는 군대를 이끌고 트베리로 진군하여 미하일을 압박하는데 이에 미하일은 그 협정을 부인하고 스스로를 모스크바국 통치자의 동생임을 선언했다. 그러나 2년 뒤인 1485년 폴란드와 다시 협정을 체결하기 위해서 밀정을 보내다가
중간에서 편지를 가로채어 계획이 모스크바에 알려지게 되었다. 이반 3세는 즉각 트베리를 포위하였고 미하일은 트베리 내부에서도 지지를 받지 못하자 리투아니아로 망명하였다. 이에 트베리는 모스크바에 전투 없이 항복하였다. 이반 3세가 획득한 크고 작은 영토들을 합쳐보면 대부분의 러시아는 모스크바국의 수중에 들어왔고 푸스코프나 라잔처럼 모스크바 대공에게 협력적인 곳밖에 남지 않았다. 이반 3세는 전 모스크바를 통일하였다. 이제 모스크바의 시선은 러시아 내부가 아닌 바깥을 향하게 되었다.